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장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이거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진짜로 피의자가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크림 언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호업체 직원이 사장님이 송별회를 해준 날에 잠깐 술을 사러 나간 사이에 사장님의 와이프,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사모님을 유사강간하고 도망갔던 사건에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각종 온라인 카페에 글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변호사의 원문 그대로 각색 없이 읽어드릴게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여론몰이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 찍거나 여론의 동정심을 호소하는 행위를 좋아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은 객관적 진실을 보도해야 하며 공정한 시각으로 사건을 다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아직 객관적 사실이라 할 수 없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고 피의자의 주장을 다루려는 시도도 하지 아니하여 객관적 진실을 보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정한 시각으로 사건을 보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가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 피해자의 입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름 영향력 있는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이슈를 다루어 경각심을 주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취지는 좋지만 성정적인 보도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교차 검증을 철저히 하여 보도를 하여야 함에도 주제가 선정적인 관계로 한쪽 주장만 반영한 보도는 분명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내보낼까 고민했지만 언론을 통하기보다 제가 직접 피해자의 주장을 표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장 및 확인된 사실관계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관계 표시, 피해자의 주장, 검증된 사실 순으로 글을 작성할 테니 저의 글을 보고 언론의 보도가 정당하였는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피해자는 2024년 도망갔다고 한 사람이요. 2024년 여름에 강남 모 클럽형 술집에서 영업직원 소위 삐끼로 근무하며 해당 술집에 가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을 알게 됩니다. 다투고 있는 사장님인가 봐요. 피해자는 2025년 2월 중순경 사장으로부터 사장이 운영하는 엔터 회사에서 BJ를 캐스팅하는 역할의 실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사장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엔터 회사에 출근해보니 사무실 내에는 직원 A, B는 숙식을 하며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집에서 엔터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약 10일 정도 근무한 시기인 2025년 2월 말경 사장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오라 하여 사무실에 가보니 사장은 B가 회사에 잘못을 하였다며 A와 함께 B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에게 B를 사장의 주거지로 데려오라 하여 사장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말경 사장은 피해자에게 사장의 주거지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며 엔터, 노래방, 딜리버리 등 여러 일을 하자며 제안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장 집에서 A, B와 함께 숙식을 하며 사장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무실과 사장 주거지를 왔다 갔다 하며 사장이 시키는 일을 했고 위 사장의 거주지에서는 사장의 사장처, 그 둘의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고 피해자와 A, B는 한 방에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A는 남자고 B는 여자예요. 근데 그 B, 여자가 회사에 잘못을 하였다며 A와 함께 B를 폭행했대요. A 남자 직원과 함께 여자 직원을 폭행하고 B를 사장의 주거지로 데려오라 해서 사장의 주거지로 피해자가 또 B를 또 데려다줘요. 그러면서 그 집에 또 같이 살게 됐대요. 이에 피해자는 사장 집에서 A와 B와 함께 숙식을 하며 사장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무실과 다른 주거지를 왔다 갔다 하며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고 사장의 거주지에서 사장과 사장처 그들의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고 피의자 A, B는 한 방에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사장은 피해자에게 같이 일을 하려면 좋은 차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캐피탈 대출을 받게 하여 수입차를 구매하게 하였고 그렇게 구입한 수입 차량을 구입 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장이 운전했대요. 또한 사장은 피해자에게 사업을 같이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작업 대출을 하게 해줄 테니까 휴대전화를 수대 개통해서 대출 작업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는 수대의 전화를 개통했대요. 2025년 3월 3일 피해자와 직원 A는 남자죠. 남자 직원은 감정적인 다툼이 생겼고 이에 A는
그 남자 직원이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여 그 지역 경찰서에 형사 입건되었대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사 중이래요. 사장은 A에게 맞아 크게 다친 피해자를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대요. 그 직후 피해자가 작업 대출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작업 대출이 모두 부결되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사장과 A는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감금과 학대를 했대요. 이 과정에서 사장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모두 뺐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무가 생겼다고 협박을 했대요. 피해자와 직원 B가 생활하는 방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했대요. 피해자는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사장으로부터 뺏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가족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리도록 강요받고 돈을 빌리면 이를 사장이 사용했대요. 피해자가 사장과 A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결과 양쪽 눈의 시력을 잃어가고 갈비뼈 5개가 골절되고 등뼈에 금이 갔대요. 2025년 4월 초순경 갑자기 직원 A가 남고생과 같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으로 와 지금 모 지역에 가야 하니 운전하라고 시키고 당시 피해자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지만 왼쪽 눈은 아직 시력이 남아있어 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대요. 직원 A가 무서웠던 피해자는 A의 지시대로 운전하여 지방 모 지역에 내려갔더니 A와 남고생은 흉기 등을 휴대한 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장으로부터 임금 체불의 피해를 입어 사장을 노동청에 고소한 전 직원을 구타했대요. 이로 인해 A와 남고생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피해자 역시 피해 장소까지 운전해준 혐의로 공범으로 입건되어 현재 해당 지역 지청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래요. 이것도 지금 검찰 단계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있대요. 위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장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점점 앞이 더욱 안 보이기 시작하고 온몸에서 통증을 느껴 탈출을 결심했대요. 2025년 4월 12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수입 차량을 공동 명의로 하자는 사장의 요구에 차량의 1%의 지분을 사장에게 양도했대요. 이제 사건 당일로 가요. 2025년 4월 12일 저녁 사장과 사장의 친구는 일을 하러 저녁에 집을 나갔고 송별회를 해주는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부터가 사장처와 아이 그리고 같은 방에서 거주하던 B만 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의자는 B에게 탈출을 제의했으나 B는 무서워서 그냥 있겠다고 하여 피의자 혼자 당일 밤 11시 30분경 사장이 없는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왔대요. 피해자는 앞이 잘 안 보이고 휴대전화도 없고 현금이나 카드도 없는 상황이라 사장의 집에서 나와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 거기서 영업하고 있던 가게 사장에게 집으로 가는 택시를 불러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본 상인은 피해자를 위해 택시를 불러주었고 피의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택시 문을 열어 택시에 안전하게 탑승시키고 택시기사에게 상황 설명까지 해줬대요. 택시기사는 피의자가 불러주는 피의자 모친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바꿔주었고 피의자는 모친에게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한 뒤 피의자가 도착했을 때 다시 전화를 걸어 마중 나오게 했대요. 그 사이 사장은 피의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의자 모친에게 5통의 전화를 했고 피의자가 택시에서 이동 중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로 피의자와 통화했던 피의자의 모친은 상황을 간략히 전달받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전화로 걸려오는 5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대요. 2025년 4월 13일 새벽에 피의자를 인계받은 피의자의 모친은 피의자의 상태를 보고 일요일임에도 문을 연 동네 안과에 피의자를 데리고 진료를 받았대요. 해당 병원에서 현 피의자의 양쪽 눈 망막이 모두 박리되었으니 실명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수술해야 한다며 진료 의뢰서를 작성해주고 한쪽 눈 망막은 파열된 상태고 다른 쪽 눈 망막은 반으로 접힌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왼쪽 갈비뼈 5개가 골절된 상태임을 확인했대요.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피의자는 본 변호인 측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고 이는 사장의 고소 사실을 알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지청의 수사 계속 중이어서 눈 수술로 인해 검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러니까 사장이 고소를 했나봐요. 자신을 형사고소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만 지방에 있었던 고등학생이랑 같이 임금체불한 전 직원을 때린 그 사건에 있어서 눈 수술로 인해 검찰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 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제 알게 됐대요. 그리고 2025년 4월 14일 피의자는 모 대학병원에서 눈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본 변호인은 해당 지청에 피의자를 위한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 파악을 하고 눈 수술 등을 이유로 수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대요. 피의자는 2025년 4월 15일 오른쪽 눈 수술을 받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오른쪽 눈의 상태가 심각한 관계로 양쪽 눈 수술을 동시에 하기 어려워. 동시에 하면 이제 안 보일 거니까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뒤인 2025년 4월 22일 받기로 예약했대요. 경호업체에서 해고된 직원이 송별회 중 사장 철을 유사강간했다는 기사와 모 반장 유튜브가 2025년 4월 16일에 게시됐는데 피의자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피의자인지 상상도 못했대요. 그리고 피의자는 사장으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긴 상황이었던 관계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피의자는 25년 4월 17일 집안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체포 현장에서는 모 방송국 기자도 나와 있었대요. 피의자는 4월 18일 본 변호인의 동석하에 피의자로 조사받았고 조사가 끝난 후 석방되었대요. 무혐의란 말은 아니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였대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결정적 증거는 해당 신고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B가 진술한 거래요. 같이 살던 여자분, 그 여자분이 진술을 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대요. 피의자는 양쪽 눈 상태에 갈비뼈가 5개 골절되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사장철을 제압하여 유세강간할 수 있는 상태나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대요. 여기까지는 이제 피의자의 주장이잖아요. 상반된 주장. 그래서 검증된 사실도 올렸어요. 검증된 사실은 피의자의 명의로 수천만 원의 캐피탈 대출을 실행시켜 수입차를 구매한 뒤 이를 현재까지 사장이 운전하고 다니는 사실, 2025년 3월 3일 피의자가 직원 A에게 흉기로 무차별 구타를 당해 이 사건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중에 있는 사실, 2025년 3월 초 피의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4대 개통된 사실, 2025년 4월 초 직원 A가 임금체불에 피해를 입은 전 직원을 흉기 등으로 구타하는데 피의자가 현장까지 운전해준 사실로 인해 피의자가 현재 피의자로 입건되어 불구속으로 수사 중에 있는 사실 및 위와 같은 폭행으로 직원 A가 구속된 사실. 2025년 4월 12일 11시 30분 이후 피의자가 사장의 주거지에서 나와 인근 상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의 전화로 모친에게 전화하여 마중 나오게 해 집 앞에 도착해서 모친이 택시비를 결제하고 모친 집으로 귀가한 사실. 위 과정에서 피의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2025년 4월 12일 11시 55분경 모친에게 5통의 전화가 온 사실, 피의자가 왼쪽 갈비뼈 5개가 골절된 사실, 피의자의 양쪽 눈 망막이 박리되어 2025년 4월 15일 모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눈 수술을 받은 사실. 그리고 맺은 말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도 아니고 사장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은 당사자만이 알고 있고 향후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 측에서 이미 언론에 이 사건을 흘렸고 대대적으로 언론과 유튜브에 보도된 이상 피의자의 입장도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올리게 된 것입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위 검증된 사실은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명된 사실임을 참조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다투고 있는 문제니까 서로 양자 간의 말이 달라서 지켜봐야 될 문제죠. 양자 간의 말이 다르니까. 변호사가 하고 싶은 말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임을 참조하여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으니까 제가 판단해 볼게요. 여러분, 이건 변호사가 바란 거예요. 검증된 사실을 변호사가 썼으니까 이것만 보고 제가 그냥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피의자 명의로 수천만 원의 캐피탈 대출을 실행시켜 수입차를 구매한 뒤 이를 현재까지 사장이 운전하고 다니는 사실은 범죄가 아니잖아요. 1번은 범죄가 아니에요. 2번, 3월 3일 피의자가 직원 A에게 흉기로 무차별 구타를 당해 이 사건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중인 사실. 이거는 직원 A와 다툼의 문제지 사장과의 다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건이니까 또 이거는 분리시켜야 될 문제가 없고, 피의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4대 개통된 사실. 이것도 강제성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사기를 당했다던가 사장한테. 그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면 사장이 피의자에게 같이 일을 하려면 좋은 차가 있어야 한다며 피의자에게 수천만 원의 캐피탈을 대출받게 하고 피의자에게 사업을 같이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작업 대출을 하게 해줄 테니까 휴대전화를 수대 개통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협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객관적으로 봐도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야, 너 사업 같이 하려면 자금 있어야 돼. 야, 너 일을 하려면 좋은 차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본인이 차도 대출 받아가지고 사고 휴대전화도
개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사건이 아니잖아. 다시 입증해야 되지. 지금 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 아내를 유사강간했다. 이거랑은 또 별건이잖아요. 그리고 4월 초 직원 A가 임금체불에 피해를 입은 전 직원을 흉기 등으로 구타하는데 피의자가 현장까지 운전해준 사실로 인해 피의자가 현재 피의자로 입건되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별건이야. 이미 수사 중에 있어, 이것도. 그리고 A와의 다툼이지 사장과의 다툼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사건 당일이죠. 4월 12일 11시 30분 이후 피의자가 사장의 주거지에서 나와 도망쳤다라는 날이죠. 상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의 전화로 모친에게 전화하여 마중 나오게 해 집 앞에 도착해서 모친이 택시비를 결제하고 모친 집으로 귀가한 사실. 이거는 피의자가 돈이 없었고 택시비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 전화했다. 이 사실이지. 정황은 될 수 있지만 다 뺏겨가지고 사장한테 돈을 다 뺏겨가지고 돈이 없는 상황이었고 휴대폰도 뺏겨가지고 휴대폰도 없는 상황이었고 긴급하게 도망 나왔다. 이런 정황은 되지만 정말로 있었던 그 사장이 말하는 유사강간이랑은 다른 문제야. 이건 또 정황이 되는 거지. 위 과정에서 피의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2025년 4월 12일 11시 55분경 모친에게 5통의 전화가 온 사실. 이미 피의자랑 통화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가 전화를 5통 다 안 받았대요. 피의자 왼쪽 갈비뼈 5개가 골절된 사실, 눈 망막이 박리되어 4월 15일 모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눈 수술을 받은 사실, 그리고 왼쪽은 22일 받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와의 싸움이야. A에게 굉장히 많이 맞아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맞아가지고 갈비뼈가 골절되고 오른쪽 눈 왼쪽 눈 다 박리되고 뭐 접히고 막 이랬다는 거는 A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장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이거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진짜로 피의자가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안전을 위해서 도망 나왔을 뿐인데 유사강간한 성범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알려졌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 같아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근데 유사강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피해자는 양쪽 눈 상태 갈비뼈가 5개 골절되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사장처를 제압하여 유사강간할 수 있는 상태나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그럴 몸이 아니었다. 이런 거는 또 변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내가 안 그랬다. 나는 그런 유사강간을 하지 않았다를 밝히고 싶은 거잖아요. 피해자가. 근데 사장이 고소를 했잖아요. 지금.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했고 유사강간으로 체포가 된 거잖아요. 무고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해야 될 것 같은데? 사장이 주장하는 거는 유사강간을 했다는 거야. 자기 와이프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결정적 증거가 해당 신고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B가 진술한 거잖아요. B가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그 유사강간하는 모습,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도망갔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 이게 진짜 억울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유사강간을 하지 않았다.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이렇게 사장님이 되게 나쁜 사람이고 A가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별건으로 처리돼야 되고 사장님이 주장하는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면 이거는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되고 만약에 무고죄로 고소가 되고 유사강간이 재판까지 넘겨지고 그 B 여직원이 나와서 증언까지 해. 내가 진짜 분명히 봤다. 이러면 그 여직원을 모해위증인가? 모해위증인가? 이거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위증 고소는 모해위증이 맞네. 모해위증은 뭐냐면 단순한 위증과 달리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해위증으로 고소를 해야지. B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위증은 선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게 위증이고 모해위증은 그냥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법정에 서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위해 제가 봤어요. 유사강간 당하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바지도 안 입고 도망가는 걸 봤어요. 이렇게 목적을 두고 하는 거를 모해위증이라고 하나 봐요. 이걸로 고소를 해야지 B를.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이거 반박을 할 때 우리 의뢰인은 정말로 죄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근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고소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형사사건, 고소된 사건이 먼저 일단락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무고죄를 다룬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를 빨리 벗어나야죠. 근데 그러려면 유사강간을 안 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겠죠? CCTV 없나? 그러니까 바지를 안 입고 도망갔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딱일 것 같은데. 사장 집에서 나왔을 때 바지도 안 입고 도망갔다. 바지를 어디서 입었을까? 현관 앞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감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감시했다고 돼 있어. 감시했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사장 운영하는 센터에서 출근한 사장이 주거지로 이동하게 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그 변호사도 여기에다가 제안했다고 돼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했다, 협박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제안을 했다고 돼 있잖아. 제안은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려면 여러분 이 수사 중에 있는 문제는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왜냐면 내가 어떻게 주장했는지, 내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상대방이 알면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막 테레비 같은 데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이러면 아직 수사 중인 관계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변호사가 한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수임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투고 있다, 아직 증명된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쪽은 한쪽 말만 듣고 있었다, 우리는 핸드폰도 뺏기고 수술 중이어가지고 유튜브에 나온 사람이 피해자가 우리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 정도로 담백하게 해야지 뭘 구구절절히 다 이렇게 친절하게 썼는지. 감시했다고 돼 있었는데 찾았어요. 피의자와 직원 B가 생활하는 방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함. 아, 내부에 있었네, 홈캠이. 근데 직원 B가 여잔데 어떻게 같은 방을 쓰게 했고. 너무 안타깝죠? 진짜로 피해자라면? 피의자는 강남 모클럽에서 삐끼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을 알게 된 거예요, 작년 여름에. 그런데 본인이 운영하는 엔터 회사에서 BJ를 캐스팅하는 역할에 실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10일 정도를 근무를 했잖아요. 근데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사장이 오라 그래요, 사무실로. 그래서 가보니까 B가, 여직원 B가 회사에 잘못을 하였다며 A와 함께 B를 폭행했대요.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B를 사장의 주거지로 데려오라 하여 사장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됐대요. 그러면 B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B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둘 다 하기 싫어, 나는 끼기 싫어, 그러면 이때 도망갔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을 가자. 우리 도망을 가고 신고를 첫 판에 해야 돼요. 신고를. 어쨌든 가해자들은 뒤집어 씌우거든요, 피해자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도 지금 서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면 된다. 일단 물타기 하자.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건 진짜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훈은 처음에 꼬름하면 도망가고 폭력적이고 이상한 사람은 엮이지 말아야 되고, 중요한 건 이 유사강간을 했냐 안 했냐가 논쟁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무고죄로 고소를 해보자. 적극적으로 나를 항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 아줌마예요. 제가 다르게 말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찾아봐요. 감사합니다.